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약속, 뉴스의 분석, 전문가의 조언, 심지어 당신 자신의 판단까지도요.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할 수 없거든요. 반대로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남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논리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2300년 전 혼돈의 시대에 한 남자가 등장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기 덕분에 과학이 탄생했고 컴퓨터가 만들어졌으며 인공지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죠. 지금부터 그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어떤 주장이든 정당화하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흰색을 검은색이라 우기는 것도, 명백한 살인자를 무죄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죠. 법정은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방법은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학자들이 증명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궤변론자들의 속임수를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의 추론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패턴을 따르면 반드시 옳은 결론에 도달하고 어기면 반드시 틀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는 이것을 오르가논이라는 책으로 정리했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도구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가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진술의 4가지 형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전체를 긍정하는 것, 어떤 사람도 불멸하지 않다처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자다처럼 일부를 긍정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다처럼 일부를 부정하는 것도 있었죠. 왜 이런 분류가 중요했을까요?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 다른 진술들의 참거짓을 자동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참이면 어떤 사람도 불멸하지 않다도 반드시 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혁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술들을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바로 3단 논법이라는 겁니다.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추론 구조인데 2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돼요.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당연함 속에 무시무시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 추론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구조를 뜯어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제에서 사람이라는 범주 전체가 죽는다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제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결론은 피할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에 속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소크라테스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절대적으로 참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연역 논증의 무서운 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3단 논법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분석했습니다. 256가지 조합이 가능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타당한 형태는 단 19가지 뿐이었어요. 나머지 237가지는 전부 오류였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형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모든 개는 동물이다. 모든 고양이는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고양이는 개다. 전제는 둘 다 명백히 참인데 결론은 완전히 거짓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개와 고양이가 둘 다 동물에 속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개에 속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형태의 3단 논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오류를 모두 찾아내고 분류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논증의 구조만 봐도 그것이 타당한지 즉시 판단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이 나옵니다. 타당한 논증이면 항상 옳은 결론이 나올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거짓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논증을 봅시다.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펭귄은 새다. 따라서 펭귄은 날 수 있다. 구조는 완벽합니다. 타당해요. 하지만 결론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가 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타당성과 건전성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타당성은 논증의 구조가 올바른지를 묻는 거예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인 구조인지를 따지는 거죠. 건전성은 타당하면서 동시에 모든 전제가 참인 논증을 말합니다. 오직 건전한 논증만이 확실히 참인 결론을 보장해요. 그럼 전제가 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논리학의 한계이자 다른 학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논리학은 추론의 형식만 다루거든요. 내용이 참인지는 경험, 관찰,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논리학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과학도 논리 없이는 불가능해요. 관찰한 것으로부터 이론을 만들고 이론으로부터 예측을 도출하는 모든 과정이 논리적 추론이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모순율이에요. 어떤 것도 동시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어떤 진술과 그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와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았다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은 모든 논리의 토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논리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일부 철학자들이 이것을 부정하려 했어요.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그 주장도 동시에 참이고 거짓이겠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모순율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주장이 의미를 잃습니다. 참과 거짓의 구별이 사라지니까요. 배중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가 거짓이면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았다가 반드시 참이죠. 이 두 원리는 너무 당연해서 증명할 필요조차 없어 보여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들이 모든 추론의 토대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역은 항상 성립할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참이면 모든 죽는 것은 사람이다도 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개도 죽고 나무도 죽으니까요. 이것을 역의 오류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요. 광고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수법이죠. 성공한 사람은 모두 열심히 일했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따라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 논증의 문제가 뭘까요? 역을 참으로 가정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운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오류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교묘한 궤변을 간파할 수 있게 됐죠. 또 다른 흔한 오류는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예를 들면 간단해요. 어떤 개는 사납다. 어떤 애완동물은 개다. 따라서 어떤 애완동물은 사납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개와 애완동물인 개가 겹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어쩌면 사나운 개는 전부 들개이고 애완동물인 개는 전부 순한 개일 수도 있어요. 두 전제를 연결하는 중간 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전체에 대해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오류 유형을 발견하고 분류했습니다. 그의 논리학을 공부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잘못된 추론을 식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단순히 오류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3단 논법을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참인 전제로부터 새로운 참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린다. 화성은 행성이다. 따라서 화성은 타원 궤도를 그린다. 첫 번째 전제는 케플러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관찰 사실이에요. 이 둘을 결합하면 화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실제로 과학의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법칙과 특수한 사실을 결합해서 새로운 예측을 만들고 그것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몇 개의 공리로부터 수백 개의 정리를 논리적으로 도출했어요. 모두 3단 논법의 연쇄였죠.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완벽한 걸까요?
2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단 논법의 규칙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타당한 논증 형태는 여전히 타당하고 오류는 여전히 오류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주로 범주 간의 관계를 다루거든요. 모든 논증을 이 형태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를 다루는 추론은 잘 설명하지 못해요. 철수는 영희보다 크다. 영희는 민수보다 크다. 따라서 철수는 민수보다 크다. 이것은 명백히 타당한 추론인데 전통적인 3단 논법 형태로는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19세기에 새로운 논리학이 등장했습니다. 기호 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프레게나 러셀 같은 사람들이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이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통찰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확장한 겁니다. 실제로 현대 논리학의 많은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을 수학적으로 형식화한 거거든요. 그의 3단 논법은 현대 수러 논리의 특수한 경우로 포함됩니다. 더 놀라운 건 컴퓨터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의 조건문,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인공지능의 추론 엔진 모두 논리학의 원리를 따르거든요. 여러분이 검색할 때 검색 알고리즘은 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 기초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원리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논리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말이죠. 누군가의 주장을 들을 때 구조를 파악하세요. 전제는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인지 분리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전제가 참인지 확인하세요.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믿을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추론이 타당한지 확인하세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고를 봅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제품을 씁니다. 당신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이 제품을 사세요. 전제를 확인해 봅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제품을 쓴다는 게 정말 참일까요? 증거가 있나요? 추론을 확인해 봅시다. 설령 그게 참이라 해도 그 제품을 쓰면 성공한다는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죠. 역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교묘한 설득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인의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투표하세요. 전제를 확인해 봅시다. 정말 경제 위기인가요? 그렇다면 강력한 리더십이 답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증거는 뭔가요? 추론을 확인해 봅시다. 전제들로부터 이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나올까요? 빠진 전제는 없나요? 이렇게 따져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과 논리적인 주장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팀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팀은 충분한 자원을 가진 팀입니다. 우리 팀은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충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니까 반박하기 어려워요. 상대방은 전제를 부정하든지 추론의 오류를 찾아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논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본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사학도 함께 연구했죠. 논리는 진리를 찾는 도구지만 사람을 설득하려면 감정과 신뢰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완벽한 논리를 가졌어도 상대방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전제를 납득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논리는 연역으로 강하지만 귀납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까마귀는 모두 검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검은 까마귀를 봐도 다음에 볼 까마귀가 검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과학은 이런 귀납을 사용합니다. 관찰로부터 일반 법칙을 도출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것을 인정했고 귀납의 방법도 연구했어요. 그는 귀납과 연역을 결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귀납으로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 연역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현대 과학이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실험과 관찰로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예측을 도출하고 다시 실험으로 검증하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명확하게 생각하세요. 애매한 말은 애매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전제와 결론을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전제가 참인지 추론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적 구조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오류를 경계하세요. 역의 오류, 매개념의 오류, 순환 논증 같은 흔한 오류를 알아두면 속지 않습니다. 겸손하세요. 논리는 강력한 도구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전제가 참인지 확인하려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이성의 작동 방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 기술, 법, 민주주의 모두 논리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있죠. 여러분도 이제 이 도구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세요.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논리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거든요.